진리에 이르는 길이 전자책으로 나왔죠. 종이책 가격은 21,000원인데 전자책은 14,000원이에요. 좀 더 싸요. 전자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볼 수 있죠. 휴대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아니들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제법 있었어요. 하지만 뭐 진리에 이르는 길이 적힌 글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책만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적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책들에서도 보면 진리에 이르는 길이 적혀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을 함부로 안 가르쳐 줬고 글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글로 남기더라도 이해할 수 없게 적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해할 수 있게 적혀 있고 쉽게 적혀 있고 상세히 적혀 있죠. 예전 글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설사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 상세히 안 적혀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죠. 근데 이 글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고 또 상세히 적혀 있어요. 진리가 하나이듯이 진리에 이르는 길도 하나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이윤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윤은 뭐라 했죠? 자본가의 소득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이윤율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작업수단의 5억 투입, 작업수단 5년간 사용 가능 이렇게 볼게요. 작업수단 하나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만일 혼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자본가가 혼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5억 나누기 1,000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산 기준으로 하면 이제 5억의 자산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1년간 1,000만 원이 나오니까 5억은 5억분의 1,000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럼 2%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작업수단이 5년 사용 가능한데 성능이 매년 똑같고 매년 똑같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사용한 건가요?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억 원 사용한 거죠. 그러면 비용 기준으로 1억 분의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10%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약간 좀 다른 가정을 해볼게요. 작업수단에 2억 투입, 작업수단 2년간 사용 가능, 1년간 1,000만 원 이윤 발생시키면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산 기준으로 이윤을 구하면 2억 원에 구매했으니까 2억 원 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에서 5%가 나오죠. 그래요, 5%가 나와요. 비용 기준 이윤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능이 똑같이 2년간 지속된다 치면 1억 원, 1년간 1억 원 사용한 거죠. 1억 원 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는 10% 이게 나오죠. 그러면 1번에서 그 비용 기준 이윤율과 2번에서 비용 기준 이윤율은 같죠. 같은 거예요. 근데 자산 기준으로 하면 달라요. 어느 게 맞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억 원짜리를 구입했으면 작업수단 5억 원짜리 구입했으면 작업수단을 사용하죠. 전체를 사용하죠. 작업수단 전체를 5억 원짜리 작업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2억 원짜리 작업수단을 사용하면 2억 원짜리 작업수단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화폐로 표시될 때는 사용된 부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용돼서 사라진 부분은 얼마인가요? 1억이라는 거죠. 1억. 사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실물은 다 사용하지만
화폐로 표시되는 거는 1억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5억을 다 사용하지 않은 거죠. 4년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사용한 것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는 1억 원이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용 안 했는데. 아직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넣는 건 잘못된 거죠. 화폐로 표시할 때는.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1년 뒤에 사업을 접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4억이 4년간 사용할 수 있고 가시도록 팔 수 있다 치면 4억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투입해서 1,000만 원을 번 거죠. 이번 역시 마찬가지죠. 팔 수 있다 가정하면 가치대로 실제로는 1억 원을 투입해서 1,000만 원을 번 거죠. 1년간 사업 접었을 때 팔아서 남는 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유인율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직원을 고용했다 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고용했다 치면 직원을 고용했다 치면 인건비도 들어가죠. 투입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년간 이윤을 구하면 작업수당 투입 비용 플러스 인건비 분의 이윤이 되겠죠. 이게 이윤율이겠죠.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그래요. 위에서 이윤율을 구하면 어떠나요? 1번이든 2번이든 1년간 작업수단은 1억이 투입됐죠. 1억 원 하고 인건비가 1억 원 들었다 가정하면 2억분의 1,000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이윤율이 같은 거죠. 1억 원 둘 다 1억을 사용했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윤율은 같죠. 실제로는 차이가 있죠. 한쪽 1번은 5억을 투입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2번은 2억을 투입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렇죠. 작업수단에 5억을 투입해야 되고 이번에 2억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작업수단에. 그런데 물론 이제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도 준비해야 되겠죠. 인건비 회수되는 기간을 계산해서 이제 그런 건데 진입 장벽이 달라지는 거죠. 금액이 커지면 진입 장벽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요. 진입 장벽이 쉬워지겠죠. 그래요. 이윤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윤율이 높다 싶으면 진입 장벽이 쉬우니까 빨리 낮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니까 좀 이윤율이 떨어지겠죠. 경쟁하면서. 근데 1번은 좀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죠. 5억이니까. 그 차이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같은 거예요, 이윤율은. 그 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율의 종류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윤율의 종류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래야지 좀 중요한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분류는 뭐 비슷한 건 보셨겠지만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새로이 그냥 창안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똑같은 걸 보지 못할 거예요. 객관적 이윤율과 주관적 이윤율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율은 인간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이윤율이고 객관적 이윤율은 현실에 있는 이윤율이에요. 개별 자본의 이윤율이 있죠. 매년 얼마나 투입 비용해서 얼마 이윤이 생겼다. 이게 다 실제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이윤율을 구할 수 있겠죠. 자본들의 평균 이윤율을 구할 수 있어야 합치면 되니까 투입 비용들 총 투입 비용들을 합치고 기업 내 자본에 존재하는 총 투입 비용들을 합치고
이윤들을 합치면 각 기업들이 이윤들을 합치면 평균 이윤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실제 현실에서 있는 거예요. 객관적 이윤율은. 주관적 이윤율은 뭐겠어요? 마음에서 생기는 이윤율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윤율이 얼마 정도면 투자할 건데. 이게 이제 개별 기대 이윤율이에요. 각 개인 마음마다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있겠죠. 아, 이 정도 되면 투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에요. 개별 기대 이윤율은 구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10% 버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20%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50%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개별 기대의 이윤율은 사람마다 달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적 기대의 이윤율은 어떨까요? 구할 수가 있어요.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이윤율을 일반적 기대 이윤율로 규정하면 돼요. 자본은 사라지기도 하죠. 사양 산업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건 뭔가요? 유지될 정도로 투자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기대 이윤율.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사회 자본이 팽창하는 원리와 수축하는 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본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원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돈 되면 투자하고 돈 안 되면 투자 안 한다라는 원리를 법칙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뭐라 했죠?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이율인 거죠. 평균 이윤율은 현실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윤율이죠. 그 산업별로도 구할 수 있고 사회 전체로도 구할 수 있겠죠. 사회 전체라 가정하고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유지되겠죠. 그대로인 거예요. 자본이. 그래요.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대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커요. 자본이 팽창하겠죠. 아, 이 투자할 만하다 이라고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반대로 평균 이윤율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아, 이거 뭐 투자해봤자 돈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는커녕 돈이 안 되니까 자본을 철수시키겠죠. 그만두겠죠. 그럼 자본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일반적 기대 이윤과 평균 이윤만 구하면 돼요. 대한민국도 2019년도 제조업에서 투자가 감소했죠. 딴 나라들은 다 증가하는데. 그 왜 그래요?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낮아서 그런 거예요. 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책 실패인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이윤율이 낮아져서 발전하는 국가들의 이윤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실업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엉터리죠.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엉터리죠. 그러면 이윤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느냐 발전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 판매 금액 2천만 원을 치면 우선 가정을 작업 도구 500만 원, 투입 비용
원료 투입 비용 5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이윤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윤율은 18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되죠. 대략 한 10% 정도 넘죠. 분모에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윤율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자본이 발전한 곳에서 인건비가 커지면 이윤율이 하락하겠죠. 근데 자본이 발전하면 또 사람을 적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닌 거예요. 그럼 작업도구는 어떨까요? 작업도구도 아니에요. 작업도구는 뭐냐면 이제 기계 이런 건데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안 좋아도 비쌀 수 있는 거죠. 좋아도 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도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비쌌죠. 그 사치품이었죠.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되게 싸지죠. 작업도구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겠어요? 그럼 원료 투입비용. 원료 투입비용에서 이제 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생산성이 증가하면 많은 원료를 가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10년 전에는 같은 기간에 뭐 100kg 가공했는데 10년 후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또 같은 기간에 뭐 2배, 3배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커질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래서 제조업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래요. 그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제조업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요. 다른 분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상업 자본이나 금융 자본이나 원래부터 작업 도구 비용이 미약한 데에서는 이윤율 하락 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별히 없다는 거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뭐 좀 경제학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데 뭐 경제학에서 뭐 언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문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공급 중심 정책이니 수요 중심 정책이니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본을 보자고요. 이 자본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본이라고 가정하고 A라는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자본은 A 상품을 공급하잖아요. 공급 왜 해요? 작업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서 A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거죠. A라는 작업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서 A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공급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거죠. 이 작업 도구는 다른 자본에서 공급하는 거죠. 뭐 원료도 마찬가지겠죠. 뭐 원료 없는 자본도 있겠지만 상업 자본이나 금융 자본은 원료를 구매한다 치면 원료를 구매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수요자가 되는 거고 수요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A라는 상품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공급해서 판매해야 되죠. 그래야지 원료 살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인건비는 뭔가요? 근로자들이 소득이죠. 근로자들이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이죠. 근로자의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을 자본가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라는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건비를 줄 수 있잖아요. 매번 자기 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공급과 동시에 이제 화폐를 이제 수요한 거죠. 화폐를 인건비를 주는 거죠. 그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자본과 직접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을 마련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화폐를 주는 거죠. 화폐를 수요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면 근로자가
생존수단과 욕망수단 구매하는 거죠. 그 근로자는 뭔가요? 간발 쓰면 누가 돈 주나요? 자기 활동을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활동을 공급한 거죠. 공급하면서 뭐가 생기나요?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이 생긴 거나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아니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거죠. 화폐를 받는 거죠. 공급자가 되는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윤도 마찬가지죠. 자본가도.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자이면서 다 수요자인 거예요. 공급 중심 정책, 수요 중심 정책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본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도 늘어나고 자본에서 생산 뭔가를 하여튼 파니까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다 구매해야 되는 거죠. 작업도 원료 작업도구든 원료든 이렇게 다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임금비 나가면 그게 또 생존수단, 욕망충족수단을 구매하죠.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이 감소하면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자본은 공급하면서 수요하기 때문에 공급 중심 정책, 수요 중심 정책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본 중심 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본이 팽창하면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자본이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 자본의 투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을 수축하면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하는 거죠. 자본이 팽창하면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